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네,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2부 일요일 2부는 지금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매주 도와주시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장성철 평론가께서 매주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좀 이 가족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사평론가 이종훈 씨가 도와주실 텐데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이 현장에 오질 못하시고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종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당선. 먼저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죠.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아주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다 함께 여기까지 띄워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당선인의 당선 인사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0.73%라고 하는 정말 초접전으로의 신승. 우리 이종훈 평론가는 예상했어요? 예상 밖이에요? 예상 밖이죠. 우선 승리를 예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 예. 이유는 역시 단일화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전혀 좀 사실은 예. 예상하고 좀 오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종찬 그 소장도 좀 나와 계십니다만 여론조사 기관들하고도 그 이른바 여론조사 안 하는 기간 중에도 보통 소통을 좀 하거든요.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네, 그래서 대략 그쪽 의견도 좀 참고하고 그래서 예.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좀 사실은 그날 깜짝 놀랐죠. 네. 우리 배종찬 소장,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네. 깜깜이 기간 동안에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만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깜깜이 기간에 나온 조사 숫자도 깜깜이 전에 나온 숫자랑 거의 비슷하게 윤 후보가 앞서는 쪽이었죠. 대체로 네, 다. 조금이라도 앞서는데 이제 그게 1% 또는 3%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투표율을 감안해 보면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 깻잎 반장 차이다. 끝까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선거 개표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출구조사에서도 0.6%포인트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선거였고요 또. 네. 근데 우리 요 중간에 네. 여론조사 결과에는 잡히지 않는 샤이 표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샤이 민주당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없었던 응답자 또는 유권자라기보다는 무응답이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른바 2030 여성들의 표심인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들은 투표소를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 또 단일화가 일종의 방아쇠 효과처럼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게 단일화라는 것이 이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반발 심리까지는 사실 이걸 숨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결국 숨을 뻔했던 표심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보다 이렇게 초접전이 된 이유. 네, 역시 그 단일화에 대한 역풍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층 가운데 그래도 뭐 한 절반 이상 정도는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역풍이 좀 많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이럴 바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좀 도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그 마지막 그 막판 그 결국 판세를 좌우한 것은 역시 20대 여성들. 그렇죠. 예, 20대 여성들이 그 거의 봉기를 했다. 예. 이렇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보니까 제 의견을 쭉 좀 저도 청취를 해봤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싫어서. 하하하. 예, 그렇게 투표장에 나갔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예. 앞에 그 단일화 얘기 그 역풍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단일화 안 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졌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해석의 좀 딜레마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조차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건 정말 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주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안 후보가 5% 뭐 7% 이렇게 가져가면 지금 막판에 20대 여성까지 또 이재명 후보한테 집결하는 걸 보면 그러면 선거 결과는 뒤집혔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종훈 박사님도 말씀 주셨듯이 저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지지율의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미 옮겨가거나 움직일 사람들의 유권자들은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상징적인 효과는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끝까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때 발생하는 변수는 감당하거나 감안하기가 참 힘든 선거 판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역풍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역풍이 있다고 해서 단일화를 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해보면 하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분명히 상징적인 효과든 결과적으로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으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제 이종훈 박사가 얘기한 20대 여성들이 이준석이 미워서 뭐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정말 도움이 된 거냐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된 거냐.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06과사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6대 4.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청년층들이 상당히 결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년층이라 하면 이제 2030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층을 국민의힘 쪽으로 끌고 오는 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런데 너무 20대 남성, 그러니까 이른바 이대남의 그 거의 올인하는 그 노선을 좀 택하는 바람에 예. 막판에 이제 이대녀들의 그 분노를 샀다. 예, 그 바람에 이제 손해를 좀 끼친 면이 꽤 있고 또 선거 캠프 운영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윤핵관 문제라든가 좀 온당한 지적을 한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이제 선거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 약간 그런 갈등으로 해서 좀 지체시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과로 기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07과삼. 7대 3. 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그럼 뭐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남녀를 두루 만족시키면서 그게 당위성 면에서는 많죠. 그러니까 예. 정치를 당위성에 의해서만 더군다나 선거는 당위성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저는 당위성 면에서는 나빴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갈라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이른바 여혐 극혐을 자극했다는 것.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때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가 빛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는 있었던 거죠. 누가 비난하더라도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그럼 이준석 대표의 2030 2대남 3대남 견인 없이 거의 절반 가까운 2030 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확연합니다. 그때는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2030 표를 한 30%대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세대 포위론이 맞았냐 안 맞냐. 그래도 60대가 더 많이 나와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평가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긴 정당의 대표를 물러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거라고 하더라도 네. 젊은 층 그리고 호남의 득표가 올라간 건 분명하고 그럼요. 그리고 젊은 층과 호남을 강조한 건 이준석 대표니까 네. 그런 거죠. 저는 이 말씀은 꼭 추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호남으로 달려가지 않는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뭐 이준석 대표의 뭐 호남 대망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한 거죠. 호남 가서 광주로 갔잖아요. 네, 강주로 가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지역을 볼모라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 아니, 보수 정당에서도 이제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방송이 끝나는 오후 2시가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할 거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사에 의하면 거의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네. 보이는데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예. 정말로 장제원 의원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안 후보의 결심만 남아있다.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 이대로 보도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선 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전 선대본부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순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정훈 박사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에 관련해서 예.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동정부에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단일화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이 인수위 때부터 이미 이제 활동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바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뭐 단점도 많이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예. 특히 이제 뭐 경제 이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지지 측면에서도 뭐 안철수 대표는 중도층을 상당히 그렇죠. 대변하는 그런 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번 대선이 워낙 극심한 양극화, 양강 구도로 전개되면서 나라가 거의 두동강 난 듯한 모습까지 비춰졌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극심한 또 여소야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이구동성으로 통합과 협치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어찌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협치의 어떤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 것이 대선 때도 누룽지 대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소야됩니다. 윤석열 또 당선인이 신승을 한 것이고 압도적인 승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에 앞으로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는 또 행정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통합과 협치가 중요한데 국민의당과 힘을 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대선 이후에는 안철수 대표의 뭐 신기를 거스르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수위원장의 상징적 효과에 많이 좀 방점을 두는 걸로 보입니다. 예. 실무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많은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합당 준비는 또 이태규 의원 손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얼마나 이제 진정성 있게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인수위원장 거쳐 곧바로 초대 총리로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종훈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야만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또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또 그렇게 도덕성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미 검증을 받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심리는 있어요. 야합이었다. 그것 때문에 또 대선에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또 다 아는 인물이
안철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당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국민 여론이 적어도 50% 이상 된다면 안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난하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자칫 잘못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날벼락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엉뚱한 인물을 데려왔다가. 예.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 안철수, 국무총리 순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종훈 박사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속보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예. 총리를 조기에 지명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리 지명된 이후에 이제 또 준비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또 인수위 내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총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철수 대표로 그대로 총리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예. 인수위 내에 인수위원장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준비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뭐 인수위원장 하면서 총리 지명 관련해서 예. 인사청문회 준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리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또 설이 또 갑자기 또 분분해졌어요. 네, 근데 이 박사님 개인적 전망은 어때요? 그런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로 그대로 총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상징성도 상징성이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보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또 어찌됐건 지금 통합, 협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국론이 지금 분열된 상태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야당도 협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이제 그 통합의 출발은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하고의 그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까지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우리하고 통합, 우리하고 협치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갖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예. 발목 잡으러 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인사검증이랄까 검증이 다 끝난 그런 인물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뭐 근데 별로 악재가 없는 그런 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총리 인준 절차를 뭐 신속하게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 하면서 안에서 향후 국정과제 다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곧바로 총리 인준 절차를 이제 빨리 이제 거쳐서 새 정부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거. 예.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해온 그 실용적인 정부 그하고도 딱 합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은 분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단일화 발표하고 하면서 사실 국민의당과의 합당뿐 아니라 널리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해서 진영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통합과 협치 정치의 첫 출발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 오래된 이 당 의원들 중심으로 권력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중도적인 인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잘 갈까요? 안 가면은 이제 위기에 직면하겠죠. 왜냐하면은 가까스로 이긴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다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소야대이고 또 정치 기반이 다른 어떤 역대 대선 대통령보다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능력 위주의 인사 또는 이념이 아니라 이념 초월적인 인사 그다음에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담겨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당선인을 우리가 왜 선택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뭐 민주당 인사를 파격적으로 얼마나 등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민주당 인사들이 별로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충분한 그런 공감을 얻을 만한 인물을 적어도 일정 기간은 계속해서 기용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도 잘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세대 교체 유형의 그런 인사 발탁도 필요합니다. 30대나 40대. 그것이 사실은 인수위의 가장 결정적인
생명이죠. 예. 그게 인수위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관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통합 협치 이런 정치의 그 인재 등용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할 수 없다. 아니 안 하면 큰일 나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태위태 댓글 저는 제일 중요한 인사는 검찰 인사. 검찰이 지금 우려하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예. 그건 정말 큰 타격일 테고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탕평 인사를 하는구나. 검찰 인사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아니 뭐 있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죠.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정훈 박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예. 갈 거다라고 보고 정말로 그렇게 안 가면 이건 또 이제 또다시 국론 분열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이 한 개 이제 있긴 있어요. 뭐예요? 조만간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월 1일.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게 되면 각 당들이 뭐 서로 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예. 또 서로 뭐 없던 싸움도 싸움을 걸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다음에 과연 윤석열 그 당선인이 손을 내밀었을 때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 쪽에서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 이것도 예.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야권 인사들을 뭐 어떤 내각으로 좀 기용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별로 실현이 안 됐다는 건데 예. 그게 다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봐야 되고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될 그런 이제 그 전반적인 정치 환경은 좀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격적으로 그렇게 좀 다가서는 그런 이제 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민주당도 자세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통합정부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 전폭적으로 다 참여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는 현직 의원들은 좀 참여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하지만 또 그쪽에 그 민주당 주변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라도 함께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동승을 좀 시켜서 정책적으로 좀 반영시킬 것도 반영시키고 알겠습니다. 또 연계도 좀 갖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면에서는 이제 그런 면 모습, 그다음에 정책 면에서는 양당이 공히 내세웠던 비슷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부터 빨리 정리해서 그냥 추진하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철학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정부인지. 예. 또 하나가 이제 인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 바로 이 공약을 선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못합니다. 누누이 우리가 KBS 방송에서 라디오나 TV나 이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시점에서 늘 하는 방송, 특집 방송이 다음 정부 뭘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예. 다 가려내지 못합니다. 다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못하거든요. 저는 예산을 봐서 냉정하게 지금 예산을 한 5년 임기 동안 한 300조 정도 규모에서 운용 가능한 정도의 그런 공약들만 다 가려내서 실제 실천 가능한 것 또 다른 후보가 이야기했더라도 이 공약은 상당히 또 좋았던 그런 건 또 함께 또 포함을 해서 예.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저는 인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잠시 후 2시에 직접 발표될 인수위원장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1시 38분이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유하영 씨. 네, 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전 시각보단 교통량이 많아졌는데요. 곳곳으로 빗길인 만큼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강원권 정체가 늘었습니다. 강촌 부근에서 밀리고요. 설악 부근에서 9km 정체입니다.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서는 서종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4km 정체고 이후로 원활하다가 금천을 앞두고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면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 7km 정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3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등등 얘기해봤고 이제는 야권 쪽 이제 야권이 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의 이 패배 수락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마는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네. 두 후보의 이제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재명 후보를 두고는 젖잘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선거 끝난 결과 나온 후에 이 팬층이 생기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찍못미 찍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정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저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이 그렇게 높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도 거의 근소한 0.73%포인트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46만 표를 이겼고 서울에서 31만 표를 줬고 전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정도의 유권자 수에서 예. 진 선거였습니다. 24만 표 차이. 네. 예. 한 표라도 진 건 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책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지만 저는 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어떤 평가를 하든 여러 가지 지금 평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 평가거든요. 저는 당은 뭐 했냐 이거죠.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근소한 패배 더불어민주당은 대패입니다. 왜? 180석이잖아요. 후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가장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가장 변화해야 되는 건 당일 겁니다. 예. 이정훈 박사도 한마디. 네.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뭐 곧바로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 역할을 부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선거 패배하고 나면 어떤 정당이든 한동안은 좀 반성하고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국민 여론을 이제 의식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일단은 뭐 잘 싸우긴 했고 나름 선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그 전 지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차기 대권 도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당 차원에서도 좀 그렇다라고 봐요. 당 쪽에서는 지금 이거 이러다가 지방선거 때까지 이 바람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좀 완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재명 그 전 지사의 그 득표력을 좀 지방선거 때 활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환경이 바뀝니다. 특히 여론 지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지만 일단 집권 초반기에는 국민들이 좀 힘을 몰아줍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왜 계산에 안 넣느냐. 예. 오히려 그럴 때는 더욱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욱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방금 배종찬 소장도 네. 민주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네. 해야 한다는 얘기. 오늘 오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격적으로 그 N번방 사건 추적했던 박지현 씨 20대인데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 비대위원 오늘 발표한 명단 가운데 절반이 20, 30대예요. 네. 이거 뭔가 좀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보인 거 아니에요, 시작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발 좀 허둥지둥, 허겁지겁 이렇게 가서는 임시방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신경 써야죠. 그런데 이종 박사님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휴식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또 이제 좀 빠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빠르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차차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연달아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더 당은 정신 차려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대선만의 결과뿐만 보지 마시고 그 이전에 재보궐선거 또는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저는 이 차원에서 심사숙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방선거가 있다면 적어도 한 사흘 말까지는 저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모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 이제 야당이 되는 이제 5월부터는 야당인데 야당으로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인선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20, 30대로만 채워놓으면 만사 해결됩니까? 20대, 30대 여성 마음만 자극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이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방향은 맞다. 두 번째 이게 균형에 맞을까? 그러면 60대 이상은 내팽개 채우고 갈 겁니까? 영남은 내팽개 채우고 갈 겁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짧게 드리면 저는 효과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이기식으로 하도 당 내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김두관 의원도 한마디 하고 다 한마디씩 하니까 이게 지금 허둥지둥 가거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여기서 좀 정리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가 많고 여성도 비중이 들었습니다만 동시에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뭐 최이배 전 의원이라든지 그동안 민주당의 기존 주류 노선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사람들도 비대위원회 포함시켰거든요. 네. 그런 의미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에 있는 4선 5선 중진들이 바뀌나요? 내일 당장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당장 바뀌고 다음번에는 공천 주시더라도 안 받을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여론의 지지층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이른바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인물로 교체를 한다. 근데 그게 능사냐.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판단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참 별걸 다 사자성어로 만드셨습니다. 네. 깊은 반성과 깊반 널책. 넓은 책임. 유행을 했거든요. 네. 이정훈 박사 지금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네. 저는 좀 부실시공 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이니까 이제 빨리 어떻게든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반성도 반성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패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 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서 비대위를 구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아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있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 이미 다 평가 나름 다 내리고 있을 것이고 그분들 의견만 수렴해서 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작업이라도 거쳐서 비대위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비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이번 대선 결과 나름 이제 자체 평가는 물론 했겠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즉흥적으로 너무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뭐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 다 나름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데. 예. 근데 제가 보기 곳곳에 약간 좀 빈틈도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우리 않습니다. 배종찬 소장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서둘렀다, 허둥지둥한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차근차근히 준비할 필요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 지적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는 2.37% 득표에 그쳤고 또 일각에서는 심상정 사퇴했으면 윤석열 당선 안 된다. 막 책임론도 나오고 이러는데 뭐 한 말씀씩 하신다면. 저는 정의당이야말로 좀 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더라면 그렇다면 진보 진영이 이겼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결과론적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 왜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지 못했냐. 보수는 정권 교체 그 하나만 보고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상황에서도 진보 진영 꿋꿋이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 표는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여기서 진보 진영이 다시 한 번 더 재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당의 이익인지 아니면은 진보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의 이익인지. 그리고 정의당도 민주노동당 시절 때 사랑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수권 정당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토론만 잘하는 대선 후보 낼 겁니까? 이제는 이런 정의당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열성 매니아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 가야죠. 수권 정당의 그 보편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황골 탈퇴하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박사도 한 말씀만 짧게. 네. 뭐 정의당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좀 많긴 한데요. 짧게. 뭐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 패배는 정의당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도와줬고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는 거죠. 뭐 오히려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비례위성 정당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정의당 몫까지 뺏어가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정의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의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뭐 지금부터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초심으로. 진보 진영이 이번에 뭐 후보 단일화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실패하고 또 민주노총 내부도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보 재건이 좀 필요.